구어기사단 천년의 서사시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511페이지 38번째. 명감면 이사님께 한종수 2023년 9월 23일. 구어기사단 연표 582페이지 1565년 6월 23일 성 엘모 요새 함락됨. 1565년 7월 15일 오스만 군생 리아로 총공격 기사단 승리. 1565년 8월 7일 오스만 군 2차 총공격 기사단 승리. 1565년 9월 12일 구원부대가 오스만군의 승리를 거두며 몰타 공방전 종결. 1568년 8월 21일 발레트 총장 별세. 1571년 3월 18일 기사단 본부 발레타로 이전. 1571년 10월 6일 레판토 해전. 1577년 성요한성당 완공. 1603년 레판토 일시 점령. 1605년 해사재판소 설립. 1606년 튜니스 기습 공격 실패. 1607년 7월 카라바조 몰타 도착, 다음 해 도주. 1611년 코린트 기습. 1614년 7월 카릴 파샤의 오스만군 침공. 1619년 튜니스 기습 공격 실패. 1639년 카스트로 전쟁 발발, 사실상 중립을 지킴. 1639년 트리폴리 기습. 1640년 튜니스 기습. 1644년 9월 28일 로도스 외해에서 오스만 선단 납포, 크레테 전쟁의 원인이 됨. 1648년 크레테 전쟁 발발. 1651년 카리브해 식민지 경영 시작. 1656년 6월 26일 베네치아 함대와 연합, 다르다넬즈 해협 해전에서 대승. 1665년 카리브해 식민지 경영 포기. 1669년 9월 4일 칸디아 함락. 1684년 신성동맹에 참여, 레프카다점 점령. 1701년 내척의 전열함 구입. 1717년 마지막 신성동맹에 참가, 지중해 작전 수행. 511페이지 38번째. 기사단의 두 번째 황금시대. 16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은 로도스 이후 기사단의 황금시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565년 방어전에 성공한 이후 1565년 방어전에 성공. 기사단은 토착귀족과 주민들로부터 완전히 지배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주민들은 기사단의 군사력과 의료 시스템의 혜택, 그리고 코르소에서 나오는 특고물을 누릴 수 있었고 인구도 크게 늘어났다. 코르소는 1580년 스페인과 오스만 두 제국 간의 평화가 이루어진 후에 오히려 전성기를 맞았다. 물론 그 전에도 기사단과 북아프리카 이슬람 해적은 활동했지만 스페인과 오스만 두 제국의 대함대가 주역인 정규 전쟁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두 제국이 각기 대서양과 내륙에 주력하면서 지중해는 권력 진공 상태가 되어버렸다. 기사단은 동지중해를 주무대로 삼았다. 특히 300년 전 그들의 본부가 있었던
아크레와 하이파를 출발하는 선박들이 먹잇감이 되었다. 견디다 못한 틸의 총독은 오스만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아예 기사단과 협약을 맺고 티레와 베이루트 그리고 하이파항의 사용권을 내주었다. 이 항구들의 펄럭이는 기사단의 군기는 기묘한 볼거리였다고 하는데 기사단은 이곳에서 식수와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받았다. 티레 총독의 동생이 몰타에 오자 기사단은 선물을 듬뿍 주며 환대했고 유럽 군주들이 성지 순례차 새 항구에 들리면 총독은 3,000명의 기병을 내어 호위를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좋은 표적이 되었다. 이교도였기에 그들을 공격한다고 교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구나 본인이 부유한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인 공동체에서 몸값을 내주었기 때문이다. 기사단은 오스만 제국 국적을 가진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교 국가 선박에 탄 유대인들조차 억류하고 몸값을 내야 석방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 이른 납치에 학을 뗀 유대인들은 가짜로 그리스도교인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점차 무기명 수표 같은 비인격적 유가증권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사단의 해적질이 자본주의 고도화에 기여한 셈이 된 것이다. 베네치아의 유대인 공동체는 아예 몰타섬에 대리인들을 상주시켜 이 업무를 맡길 정도였다. 1663년 올리버 크롬웰의 지지자였던 필립 스키포는 몰타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유대인과 무어인들 그리고 투르크인들이 여기서 노예가 되어 공공연히 시장으로 팔려가고 있다. 그들 모자에 붙은 노란색 천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다른 이들과 구별된다. 약 1년 전에 붙잡혔다가 우리가 감옥을 방문했던 날 아침에 은화 400스쿠도 밀라노의 금화에 팔려가는 한 부유한 유대인을 보았다. 그의 수염과 머리털은 한 가닥도 남김없이 깎였으며 다리에는 커다란 사슬이 묶여졌고 50대의 매를 맞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 유대인의 역사 2권 169 내지 171쪽까지 512페이지. 놀랍게도 100여 년 후인 1768년에도 런던의 유대인 공동체가 몰타섬에 잡혀있는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 80파운드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1661년 기사단 함대는 오스만의 귀족들이 담배를 납포했는데 몸값으로 20만 쿠스토를 받아낼 정도로 대박을 쳤다. 1654년부터 1694년 동안 사략증 면허를 받은 배가 497척에 달했다고 한다. 사략증. 그 기사단은 그들이 올리는 수입의 일화를 대가로 받았다. 약탈한 상품은 염료, 소금, 직물, 커피, 식량 등 필수품에서 금과 은, 비단 등 기금속과 귀중품까지 정말 다양하였다. 기사단의 세속화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기사들뿐 아니라 코토네르 형제 총장을 비롯한 상층부도 이 풍조에 빠져들었다. 이 형제 총장은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을 데려와 발레타를 장식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마티아 프레티다. 1660년에 기사단에 정식으로 입단한 프레티는 성요한 성당의 화려한 천정화와 벽화를 그렸을 뿐 아니라 바닥은 모자이크로 장식했고 재단도 아름답게 바꾸었다.
총장들이 무덤도 정교한 예술품이나 마찬가지였다. 513페이지 그림. 성요한성당 외부. 성요한성당 중앙 신도석. 후임 총장들도 마찬가지였는데 페렐로스 총장은 성요한 성당을 위해 브뤼셀에서 28장의 테피스트리를 주문했는데 이 용단의 밑그림을 그린 이가 바로 바로크 미술 최고의 거장 페테르 루벤스였다. 성당 내부에는 7개 언어구마다 별도의 미사 공간이 있었는데 서로 경쟁하듯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다. 심지어 1752년에는 내부의 성묘성당에다가 순은으로 만든 대문까지 달았을 정도였다. 그런데 성당 외부는 여전히 기사단답게 소박한 디자인이어서 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성당에서 매년 9월 8일, 즉 방어전이 끝난 날에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 미사가 봉헌된다. 점차 총장들도 수도회의 수정보다는 군주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1722년에 취임하여 1736년에 세상을 떠난 포르투갈 출신 안토니오 데 빌레나 총장은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금화를 발행하고 무디나의 별궁을 짓기까지 하였다. 유럽 최고 수준의 극장도 여러 지어졌고 훌륭한 공연이 열렸다. 당연히 이런 사업에는 큰돈이 들기 마련인데 기사단은 유럽에 있는 재산 운영, 해적질과 노예 매매로만 이런 부를 쌓은 것은 아니었다. 몰타가 17세기 말부터 시칠리아를 제치고 중개무역지로 엄청난 번영을 누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작은 몰타가 제치노라고 불리는 자체 금화를 투자할 수 있었던 것이다. 기사단이 오기 전에는 아무도 들어보지 않던 변방의 섬에 살던 주민들도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기사단은 넘쳐나는 돈에 흥청거리고 살았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잊지는 않았다. 1674년 니콜라스 코토테르 총장은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우수한 의사들을 계속 배출했으며 1683년 빈 포이전에서 시작된 대오스만 전쟁에서 한 몫을 해내면서 전장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515페이지 마지막 신성동맹 대오스만 전쟁. (1683년)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깨닫지 못한 오스만 제국은 빈 포이선을 감행했지만 대패하였다. 오히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가 주창하여 신성 로마 제국, 베네치아 공화국,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 러시아 제국이 참여한 신성동맹이 결성되어 그리스도교 세계의 대반격이 시작된다. 이런 강대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고 기사단도 신성동맹의 일원으로서 동지중해에서 활약하였다. 1684년 기사단은 처음으로 갤리선이 아닌 8척의 전장 범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이끌고 베네치아와 연합하여 거의 400년 만에 레프카다 섬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다. 1300여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중 4분의 1이 기사단의 몫이 되었다. 1686년 기사단 함대는 베네치아와 연합하여 달마티아와 그리스 연안을 공격하였고 노바리노와 모데아 등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기사단은 약 600명의 병력을 잃었는데 그 중에 기사는 33명이었다. 이 전쟁은 1699년 1월
패배한 오스만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과 베네치아, 러시아, 폴란드, 리투아니아에게 많은 영토를 떼어주는 내용의 카를로비츠 조약을 맺으면서 막을 내렸다. 거의 300년 가까이 이어졌던 오스만 제국의 팽창은 이 조약으로 완전히 끝이 나고 서서히 유럽의 병자로 전락하고 만다. 가라파 총장은 1680년대에 비루그의 조선소를 증설하면서 미래에 대비하였다. 여기에 대한 해석 516페이지. 이제까지 보았듯이 그전까지 기사단은 베네치아와 사이가 나빴고 군함은 자체 근조하거나 제노바, 프랑스, 나폴리, 리보르노 등에 발주했지만 베네치아에 주문한 적은 없었다. 크레테 전쟁 이후로는 사정이 바뀌었을 듯 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18세기가 시작되면서 기사단은 해적들의 이탈리아 약탈을 방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군함도 1705년부터 등장한 전열함 성 요한과 4급 전열함 성 야고보, 성 카타리나, 성 레이몽, 호위함 성 요셉 등이 기사단 함대의 주력이 되었다. 기함인 성 요한호는 64문의 함포를 갖추고 14명의 장교와 440명의 수병이 탔다. 세척의 3급 전열함은 12명의 장교와 380명의 수병이 탔고 호위함 성 요셉호는 12명의 장교와 186명의 수병이 탑승하였다. 이 군함들은 겨울에도 작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범선들과 갤리선은 점차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이 함대는 바다로 나가 48척의 함대를 단 오스만 전열함 한 척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1707년에는 오랑을 수비하는 스페인군을 지원하여 오스만군을 저지하는 데 한몫을 해냈다. 1709년에는 고초섬에 침입하려는 이슬람 선단을 막아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이것으로 오스만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1714년 그 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오스만 제국이 모레아를 침공하면서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베네치아는 바로 몰타에 구원 요청을 하였고 페렐로스 총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베네치아는 해적질에 열심인 기사단을 좋게 보지 않았다. 1717년 교황청의 주도로 신성 로마 제국과 베네치아, 기사단의 신성동맹이 다시 결성되었다. 기사단의 함대는 이 전쟁 기간 동안 지중해안을 순찰하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군이 지상전에서 승리하면서 전쟁은 신성동맹군이 승리했지만 모레아는 되찾지 못했다. 파사로비츠 조약으로 종결된 이 전쟁은 실질적으로 신성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마지막 전쟁이었다. 1815년 러시아의 주도로 결성된 신성동맹은 교황이 참가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교도를 대상으로 한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단이 무려 300년 동안 오스만 제국, 아니 600년간 이슬람과 제국과 벌인 전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물론 이후에도 해적들과의 싸움은 있었지만 오스만 제국은 바다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고 1740년에는 국가적으로 해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약에 서명했기에 이후 이슬람 해적은 완전히 사적인 범죄 조직으로 전락해버렸다. 더구나 오스만 제국과의 관계를 회복한 베네치아가 기사단과 다시 거리를 두었던 것도 해적의 쇠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기사단 같은 조직은 적이 없어지면 같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제 적이 사라진 기사단에게 전투 조직으로서의 수명은 거의 다해갈 수밖에 없었다. (518페이지)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교사. 투르빌 원수 그림 518페이지 519페이지 그림 슈퍼란 제독. 프랑스와 러시아 해군의 교사. 앞서 기사단은 리셀리의 초기경 시절부터 프랑스 해군의 훈련을 맡았다고 했는데 17, 18세기 프랑스 해군의 명장들은 대부분 소년 또는 청년 시절을 몰타에서 보냈다. 프랑스 해군의 제독 중 가장 유명한 엔 힐라리온드 투르빌은 기사단에 입단한 후 17세 때 첫 해전을 치렀고 칸디아 공방전에도 참가하였다. 크레테 전쟁 막바지인 1667년 25세가 된 투르빌은 프랑스 해군으로 이적하여 네덜란드와 영국 해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어 1693년 는 루이 14세에 의해 해군 원수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그 이름이 붙은 프랑스 군함은 현재까지 8척에 이른다. 1729년생인 피에르 안드레드 슈프라는 14세 때 프랑스 해군에 입대했다가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서 영국 해군과 싸웠다. 그러다가 기사단에 입단하여 이슬람 해적으로부터 상선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1756년 프랑스 해군으로 돌아와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에서 맹활약하였다. 특히 인도양에서 영국 함대를 격파하여 해군 대장까지 오른다. 그의 이름을 딴 프랑스 군함도 투르빌과 마찬가지로 8척이나 된다. 프랑스와 조제프 폴드 그라스는 11세 때인 1734년 기사단에 입대하여 갤리선의 소유로 근무하다가 17세 때 프랑스 해군으로 이적하였다. 7년 전쟁 때 인도양에서 싸웠고 미국 독립전쟁에도 참전하였다. 그는 체사피크만 해전에서 영국군의 증원을 저지하여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요크타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 결과가 미국의 독립이었다. 그 이름을 딴 프랑스 군함은 2척밖에 없었지만 미국 해군에는 3척이나 있었다. 샤를 앙리 루이 다스락드 테르네는 위 세 제독보다는 지명도가 떨어지지만 역시 미국 독립전쟁에서 공헌을 하여 미국에 묻힌 인물이다. 그가 묻힌 곳은 묘하게도 기사단의 옛 본거지인 로도스 섬과 같은 로드 아일랜드이다. 1723년생인